무령왕과 왕비는 곧바로 왕릉에 모셔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왕과 왕비는 언제 왕릉에 안치됐을까? 무령왕릉의 발굴은 수많은 백제사의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왕과 왕비의 장래에 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지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석에 의하면 왕은 523년 5월에 사망하여 27개월 뒤 왕릉에 모셔졌고 왕비는 526년 12월에 사망하고 28개월 뒤에서야 능에 안장이 됐다. 무령왕과 왕비는 사후 3년 후에 각각 왕릉에 안장된 것이다. 왜 이런 3년의 공백 기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시체를 어디다가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상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새는 대체로 이제 병원에 영안실에 합니다만 집에서 할 경우는 따로 방을 하나 치고 놓고, 근데 그게 말하자면 빈소가 되는 거죠. 빈이 있는. 근데 대체로는 그건 3일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만 옛날에는 무슨 1개월, 3개월, 또 1년 이렇게 지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경우는 특별히 이제 왕과 왕비니까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그럼 그 큰 기간이 필요했느냐?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시체에 대한 그 예우도 있고 그 사이에 정치적인 그런 사항도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무덤을 축조하고 거기에 부장하는 유물을 만드는 기간이 또 필요하다. 지석엔 왕비가 유지에서 상을 지내고 대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유지는 빈소인가? 서쪽을 이루는 유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동안 이 빈소의 위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지난 96년 공주시 금성동에서는 공주와 부여를 잇는 다리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다리의 통과 지점인 정지산에서 대규모의 유적이 발굴된 것이다. 나지막한 야산이었던 정지산. 3,000평이 넘는 산의 곳곳엔 수십 개의 대형 저장 시설지와 건물지가 드러났다. 이 중 800여 평 남짓 산 정상의 한가운데 중심 건물지가 있다. 특이하게도 이 건물지엔 수십 개의 기둥구멍이 있다. 그 위에서 발견된 수많은 기와 파편들은 이곳이 백제 특유의 유적지임을 밝히고 있다. 당시 정지산 유적 발굴에 참여했던 이한상 학예사는 이 백제 기와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 정지산 유적의 중심지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기와가 그 단서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와 건물이 한 채가 있었고 이 당시 기와라고 하는 것은 왕궁이 있었던 공산성, 국가에서 만들었던 대통사지 이외에서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건물은 국가에서 무엇인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만들었는데 구조상으로 보면 일상 주거를 위한 건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지는 어떤 용도의 국가시설이었을까? 당시로선 귀한 기와로 지붕을 얹어 웅장하게 지었을 건물.
내부는 수많은 기둥을 박아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왜 내부를 쓸 수 없는 기형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을까? 이 건물에는 초석이나 적심이 없이 바로 기둥구멍을 파서 거기다 기둥을 세웠는데요. 기둥이 6개, 9개 정도가 아니라 40개 이상의 굉장히 많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기둥이 많이 섰을 경우에 안에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을 놓았거나 아주 제한된 공간만 쓰는 특수한 시설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중심 건물지 위에서 발견된 도자기 파편은 백제 시기의 그릇 받침이었다. 이는 제사 등 특수한 용도와 관련 있는 물품이다. 제사를 위한 국가시설인 이곳 정지산 유적. 그렇다면 이곳은 과연 무령왕과 그의 왕비를 모셨던 그 장소일까? 또 하나는 주목되는 게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지석이 주목됩니다. 왕비의 지석에 의하면 무령왕비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궁의 정서쪽에서 27개월 동안 감회장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 나옵니다. 또 왕의 매직권에 보면 왕이 돌아가시니까 왕궁의 서남쪽의 땅을 사서 무덤터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유지와 신지 두 개의 방인데요. 이 두 개의 방위를 바로 공산성에서 대비해 봤을 때 공산성에서 신지가 무령왕릉이라면 공산성에 보았을 때 유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주변은 모두 저습지이기 때문에 이곳 이외에 지역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공산성 내부에서 왕궁지로 추정되는 것이 무령왕의 지석에는 신지 방향, 즉 서남쪽의 땅을 왕릉으로 정했다고 말한다. 왕궁지가 되기에는 너무나 좁고요. 그렇다면 빈소가 있었던 곳 유지는 바로 정지산 제사 유적지란 것이다. 나침반으로 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공산성에서 무령왕릉을 서남쪽, 즉 신지로 맞추면 유지는 정확하게 정지산 제사 유적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왕릉에 안치되기 전 3년의 공백 기간을 무령왕과 왕비는 이곳 정지산 제사 유적의 빈소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왕이 523년에 사망하는데 525년에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해수로는 3년이고 달수로는 27개월입니다. 이른바 3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시신을 어떻게 보관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동안 풀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 정지산 유적을 조사하면서 그 문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령왕릉의 시신은 그 3년 그리고 27개월 동안은 정지산 유적에 이제 임시로 보관돼 있었다가 525년에 정식으로 이제 매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산 유적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무령왕릉과 함께 결합시켰을 때 백제의 상장 의례를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령왕과 왕비의 빈소는 무령왕릉에서 불과 1km 떨어진 정지산 제사 유적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석은 왕과 왕비가 어떻게 왕릉에 안장됐는지 그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이 등잔도 왕의 관이 들어갈 때 그리고 4년 후 왕비의 관이 다시 들어갈 때 또 한 번 불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 고분 안에는 풀리지 않은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석수의 이 뒷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굴 당시부터 이미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도자기가 이렇게 넘어져서 뒹굴고 있고 또 이 관제도 상당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이탈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 어떤 충격이 있었던 듯한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흐트러진 현실 안은 이 관이 사가서 무너져 내릴 때 그 충격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지진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이 현실 안에 물이 차서 유물이나 관이 떠다니다가 이렇게 됐다고도 하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석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 이 현실 안에 제3의 인물이 들어왔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고분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발굴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쓰러져 있는 목관 안에는 놀라운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 비록 허물어져 내리긴 했지만 그 형체는 온건하게 남아있다. 현재 삼국시대의 목관으로서 그 형체가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만이 그 형체와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목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관은 과연 일본에서 온 것일까?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박상진 교수는 고대 목질 분석의 전문가다. 예,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예, 관제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 예, 예. 공주박물관 보존과학실엔 무령왕릉의 목관 편제가 보관돼 있다. 이것은 왕비의 목관제다. 이게 관제편이죠. 왕비 관의 측판, 즉 옆부분이다. 관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관 편제의 부스러기를 채취했다. (1500여 년을) 견뎌낸 내구성이 강한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은 과연 어떤 나무일까? 운영왕릉에서 가져온 옛날 고목재인데 잠깐 좀 확대 좀 해봅시다. 예.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한 이 관제의 세포 구조는 특이했다. 예, 창문 모양 이거는 더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창문 모양이 세포 구조는 직사각형의 창문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다. 창문 모양의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송진 구멍이 없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금송밖에 없습니다. 예.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에 쓰인 나무는 금송임을 알 수 있다. 금송은 세계적으로 한과, 한속, 한종, 다시 말해 단 한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무다. 그렇다면 이 금송은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일까?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일본의 특산 나무니까 운영왕릉 관제는 일본에서 가져온 나무거나 일본에서 가져온 나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금송의 지금 현재 분포 지역은 일본의 일본 남부, 일본 열도 남부에서 그러니까 시고쿠, 그다음에 규슈 이런 주로 일본 남부 지방에 주로 분포를 하고 분포 중심지는 고야산이라는 그 나라 근처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분포 중심지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금송은 강수량이 풍부한 일본 열도 남부에서 자란다. 그 주산지는 오사카 부근의 고야산이란 곳이다. 해발 1000m에 자리한 고야산은 이름 그대로 고산지대의 산록에 자리한 도시다. 이곳엔 어디서나 고야마키란 간판의 가게가 보인다. 일본 말로 고야의 나무란 뜻이다. 바로 금송이다. 人々がよく買っていかれるんですけれども、どんな用途で使われているのか。自分とこのお仏壇の献花、お花、ほんでお墓のお花、そういうのに使いますけど、真言宗とか宗派関係なしである程度使ってくれてますけど。こうやらんでもついたらもうやったら。ついたらやってください。 금송은 고야산의 특산품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이 금송은 일본인들에게 신성한 나무였다. 무령왕의 관목 관제는 수령 300년 이상인 거목이었다. 그중 곧게 자란 최상의 금송은 이 고야산처럼 금송이 밀집한 산림이어야 한다. 금송은 키가 30m, 지름이 1m 정도가 보통이다. 이 고야산 금송 산지에는 지름이 1.5m에 이르는 거대한 거목들이 자란다. 그렇다면 무게 4톤에 너비가 1.3m 이상인 무령왕의 관제는 이곳 고야산에서 가져온 금송일 것이다. 금송은 매우 단단하고 습기에도 강해 관제로선 최고급 수종이다. 금송은 일본 내에서도 지배계층만 사용했던 귀한 관제다. それから本体であれば前方後円墳というその中でも一番、位の高かった身分の高かった人たちにですね、限ってその高野巻が使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でそういうことから考えるとですね、おそらく当時の人たちはその高野巻をですね、非常に十分その身分の高いものの人だけが使う木簡だというように意識してですね、その高野巻を木簡材として使ってたということが考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그렇다면 일본 특산품인 금송이 어떻게 백제의 왕과 왕비의 관제로 쓰였던 것일까? 무령왕은 오경 박사를 일본에 2차례나 보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있다. 그렇다면 당시 선진 문화를 전해준 무령왕에게 일본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그 시혜를 받은 일본이기 때문에 그 왕의 돌아가심에 무언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좋은 나무를 목관제를 보냈을 것으로 이렇게 일본 최고급 특산품으로 만든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 그것은 당시 외가 선진 문화를 전해준 무령왕에게 보내는 감사의 보답품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목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일본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령왕과 이 왕비의 목관이 원자재인 목재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관으로 만들어져서 들어왔는지의 사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분 안에는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많지만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더 많습니다. 이 발굴 조사가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상세하게 작성된 실측 도면과 또 유물 위치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 불과 12시간 만에 이루어진 발굴로 백제사를 밝힐 수많은 정보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겨놓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것이 왕과 왕비가 세상을 뜨고 영원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간 목관입니다. 이 왕의 관은 동쪽에 있고 또 왕비의 관은 서쪽에 놓여 있습니다. 모양은 이 관뚜껑이 조금 다른데 거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무령왕릉이 발굴되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분의 분위기였습니다. 신라와 고구려에서는 이런 무덤을 볼 수 없고 백제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송산리 6호분 이외에는 이런 고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낯선 무덤이 바로 이 무령왕릉입니다. 그리고 이 고분을 놓고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색적이고 독특한 무덤을 통해 우리는 이 무령왕이 구축하려고 했던 백제의 세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덤 안은 둥근 곡선의 아치형이다. 벽돌로 내부를 반듯하고 정교하게 쌓았다. 벽돌로 이루어진 벽면에는 연꽃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무령왕릉은 그야말로 내세 방으로 꾸며져 있다. 벽돌은 가로로 4단을 쌓고 세로로 1단을 쌓았다. 이 방식으로 어떻게 아치형을 만들었을까? 주로 사용한 직사각형 벽돌 외에 무령왕릉에는 이런 사다리꼴 벽돌이 사용됐다. 이런 사다리꼴은 천정에서 사용했는데 둥근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다. 축조하는 부위에 따라서는 이렇게 글자를 표시하고 있다. 무령왕릉은 설계도에 의해 과학적으로 벽돌을 쌓아 축조한 것이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벽돌을 쌓은 무덤은 송산리 6호분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 없다. 이 낯선 무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양나라의 수도가 남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남경에서 지금 발굴되는 무덤의 형태와 이 무령왕릉의 무덤의 형태가 아주 동일합니다. 그 양식과 재료, 면, 양방면에서 동일해요. 뭐 배수구를 내는 방법까지, 그걸 덮은 재료까지. 중국 고대 고분을 분석하고 있는 중국의 한 학술지. 여기에 중국 남조 양나라의 것으로 밝혀진 고분들을 보면 무령왕릉과 거의 흡사하다. 무덤 구조는 거의 같다. 남경은 당시 중국 남조의 한 국가였던 양나라의 수도. 무령왕 당시 있었던 나라다. 중국 남조의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 남경 박물관.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나라 고분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여기엔 무령왕릉 축조에 사용된 벽돌과 흡사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연꽃무늬의 이 벽돌들은 양나라 고분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양나라 고분의 벽돌과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벽돌은 무늬까지 흡사하다. 现在我看到之后呢，几乎和中国的梁朝墓葬啊完全一样。那么这个墓呢，这个应该说是梁朝的工匠到这儿来参与设计的。这个不光是这个整个看起来是一样的，在文献里头也有记载，因为在中国的《梁书百纪传》里边就记载当时的百济向梁朝请求派工匠和画师来到百济来。 所以这样的话呢，就是说文献记载和我们现在发现的整个这个墓葬来看呢，那么这个墓呢一定是有梁朝的工匠参与设计的。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 축조한 고분이었던 것이다.
보수성이 강해 좀처럼 바뀌지 않는 묘제까지 바꿀 만큼 무령왕은 새로운 선진 문화를 적극 수용했다. 그렇다면 이 연화무늬의 벽돌은 어디서 만든 것일까? 그 단서는 송산리 6호분에 있다. 그곳에서 발견된 양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벽돌. 거기엔 양관화 위사의란 글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양나라 관청에서 만든 기와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걸 통해서 양나라에서 벽돌을 직접 수입한 게 아니고 양나라 관청에서 만든 기와를, 그 벽돌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의 문화의 수용을 의미하는 거죠.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긴밀한 교류를 해왔던 것이다. 무령왕릉한 부장품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등잔 안엔 타담한 심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불에 그을려 더럽혀져 있는 등잔. 이런 등잔은 6개가 나왔다. 그냥 보기엔 평범한 이 등잔은 놀랍게도 백자다. 그래서 백자의 역사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 무령왕릉의 유물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상 더 올라가는, 지금 연대가 더 올라가는 백자라는 건 아직도 이 세계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이 중국제 백자는 세계 최초의 백자인 것이다. 백제는 남조와 긴밀한 교류를 해왔으며 무령왕대의 그 교류는 정점에 달한다. 중국 남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양나라 도자기를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 눈에 익은 물건들이 여기 다 있다. 남조의 이 도자기들이 그대로 다 백제로 건너갔던 것이다. 무령왕의 지석 위에 올려져 있던 엽전도 양나라에서 온 것이다. 특히 그 양나라의 주조, 다시 말하자면 동전들이 많이 대량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도자기도 양나라의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무령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서거 소식을 듣고 양나라에서 이러한 그 선물을, 다시 말하면 부장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선물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무덤 안에는 백제 최고의 금속 귀공예품은 물론 중국과 일본 당대 문화의 정수가 들어있다.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의 집대성. 그것이 바로 무령왕 당시의 백제 문화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백제 문화의 어떤 국제성을 이제 잘 함축해주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는 이제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이제 모슬에 치우쳐 있는 그런 소국이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를 누비고 다녔던 넓은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문화를 이제 잘 받아들여서 자기 문화 체질로 이제 변형시킬 수 있는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남조계 통의 그 무덤 양식이 이제 왕릉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봐야만 되겠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제 백제 문화의 어떤 넓은 기반이랄까 이런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동아시아 문화를 포용하는 국제성. 그것이 백제의 힘이다. 무령왕릉은 그 힘을 느끼게 하는 말 없는 증언이다. 한성 백제의 위례성이 불타고
계로왕과 왕족들이 고구려군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던 서기 475년, 무령왕은 14살 소년이었음을 지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령왕은 불과 14살의 나이에 조국인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 패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계로왕이 무참히 살해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즉 지금의 공주로 피난하던 그 대열에 이 어린 무령왕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고 혼란한 전국을 틈타 선왕들이 연이어 피살되는 참담한 시기에 백제 25대 왕으로 등극한 무령왕. 이 시기 그가 선택한 전략은 국제화였습니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이것을 일본으로 전파하는 등 동아시아 국제 교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령왕은 이런 국제화 전략으로 백제를 다시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사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파구려 백제 갱위 강국. 백제가 고구려를 수차례 격파하고 다시 동이 강국이 되었다. 무령왕은 백제가 강국이 되었음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중국제 도자기, 일본산 관, 6세기 동아시아 모든 문물이 집대성된 독특한 분위기의 무령왕릉. 이 왕릉은 국제화를 통한 백제의 부국강병 전략이 성공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찬란한 기념물이었던 것입니다.